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아 괜찮나 보구나 하고 저런 행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내란죄의 형량은요 최고 4형까지 떨어지는 일이에요.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야만은 아주 엄정한 죄예요.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동안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헌법 수호를 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인 거죠. 과잉 진압 정도 하려면요 미국 같은 데 쏴야 돼요. 방패를 뺏긴 게 과잉 진압입니까? 100% 선동이에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주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동의 정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광훈 같은 사람 계속 내비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극우 유튜버,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 더 이상 선동 못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뭐 영상 충격적인 것들 조금 전에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하나의 좀 선 같은 게 좀 무너진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서로 의견도 좀 다르고 또 법원 판결에 불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뭐 판결 나온 거 어쩔 수 없지 뭐 요 정도의 우리 컨센서스 같은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법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뭐 폭동 같은 거를 벌이는 모습은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그 관련해서는 JTBC가 또 그 법원의 내부 당시의 상황을 또 담은 영상들이 꽤 확보가 좀 돼 있으니까요. 그거 이따 잠시 보시면서 또 이야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도부가 바뀌어도 대변인은 계속됩니다. 능력이 역시 정광재 대변인을 이렇게 살리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처신이 아니라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 전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성열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성열입니다. 네, 그 당 상황도 요즘 심각합니다. 죽겠습니다. 다른 일들이 워낙 이제 큰 것들이 많이 터져서 그렇지. 사실 지금 그 당 개혁신당이 지금 굉장한 내용으로 지금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깥이 시끄러울 때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휴가 잘 보내셨고요. 자, 주말 사이에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 일단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일과 또 맞닿아 있는데, 그 상황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한 지 한 47일 만이고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이제 발부가 된 건데, 사유가 짧고 명확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요. 어제 실질 심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어요. 총 5시간 정도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45분 정도 가량 본인이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고, 뭐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차 부장판사가 뭐 질문을 1개 정도 던졌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공수처가 주장한 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하고 막 이런 것들 더하기 풀려날 경우에 이 계엄의 협조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네. 자, 영장 발부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 근데 예상은 어느 정도 좀 됐었던 일이기는 하죠. 영장 발부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3가지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도주 우려인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도주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체포라든지 구속되지 않게 그냥 잠적하는 걸 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나 어디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관저에 숨는 거죠. 그래서 관저에 숨어서 경호처의 도움을 받아서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수사나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것도 이것도 도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비상계엄 당시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 계정 자체를 탈퇴를 하고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중요 임무 가담자들이 모두 다 구속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본인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해서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요 임무 가담자 구속된 사람들의 변호인을 통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입맞추기 정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동안 판검사가 이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원과 사법 질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법원으로서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헌법 수호를 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인 거죠. 네. 네. 근데 대통령은 한 40분 정도 혼자 또 그 법정에서 아마 본인의 주장을 꽤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겠죠.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것은요. 네.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법적으로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 체계 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그 구속영장 발부도 거의 뭐 예정된 수준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원인을 꽤 맞춘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거잖아요. 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는 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과 함께 네. 윤석열 대통령을 꼭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게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한 성격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뭐 도주의 우려나 재범의 우려 같은 것들에 대한 고려도 네. 있었겠지만 도주의 우려 뭐 강성필 의원은 관저로 다시 들어간 것 자체가 도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봤잖아요. 그리고 그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째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네. 한 번 잡아오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째 가서 잡아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크게 평가한 것 같지 않고 재범의 우려라는 거는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네. 군경 가담자 10명이 모두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뭐 제2차 계엄, 제3차 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면 네. 첫 번째부터 시작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지금 돌리기에는 어렵다라고 아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구속영장에 들어요. 대한 결론을 좀 정해놓고 거기에 좀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저는 거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네. 일단 앞에서 뭐 강성필 의원께서 증거인멸, 도주우려 다 말씀하셨지만요. 구속영장에서 첫 번째로 고려될 사항은 뭐냐면요.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우리가 살인 사건이나 이런 일을 벌인 사람 구속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란죄의 형량은요 최고 4형까지 떨어지는 일이에요.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야만은 아주 엄정한 죄예요. 왜냐하면은 한두 명이 다치지 않거든요. 당장 지금 이 내란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주말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범 우려요? 아니요. 재범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범죄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죄는 선동, 예비, 음모 다 처벌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전에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 예. 왜냐하면 내란죄 체포영장 당시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 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증거인멸, 도주우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법원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법원에 대해서 자꾸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정도가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장이 가서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항의해도 안 받아주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줘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항의를 하면 퇴장을 줍니다. 퇴장을 시켜야만 하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광적인 팬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해서 경기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훌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이번 일 가지고도 계속 법원의 판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네. 어떤 법률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돈 범죄 우려, 뭐 도주, 증거인멸 이것도 좋지만 네. 차은경 판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죄가 있던지 없던지는 차제 재판에서 가려질 건데 네.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수사와 재판이 정말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어봤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은경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 네. 충분히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니 수사 받을 때는 자신 묵비권 쓰고 제대로 네. 대답도 안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놓고는 영장 심사 가서는 45분 혼자 얘기해요. 간 것도 궁금해. 왜 갔을까요? 요것만 영장 네, 실질 자기 심사만.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안 가면 100% 구속이네. 그리고 네, 아니 네. 그리고 또 사실은 거기 뭐가 숨어 있냐면요. 네. 변호인들이 직접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득을 대통령 했다는 가서 거잖아요. 예, 네. 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네. 좋겠다. 물론 본인이 출석을 하는 게 재판부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왜 그랬냐? 사실 변호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변호인들이 이걸 변호를 해주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또 한편으로는 답답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나가고 싶었을 거야. 아 본인도 지붕이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을 거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그 내란과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사후적 해석으로 본인들의 뇌피셜로 그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얘기한 거지. 법원에서는 15자예요.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것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해석한 거는 네. 공수처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일반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간 것은 뭐 그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심사에 가지 않으면 100% 발부될 거고 예. 네. 가서 좀 자기가 한 얘기가 일정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 했을 거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행히 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법조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안 나가면 바로 구속이다. 거의 100% 예. 그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좀 잘 했던가,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 가기 전에 이제 미리 뭐 수사 이런 걸 이제 많이 협조를 잘 했으면 어쩜 이제 이 결과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예. 아니 사실 이 모든 상황이 구속은 무조건 1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던 이유는 아무리 차은경 판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현직 판사를 이게 구속하는 게 맞나라는 나름대로 부담이 컸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수사기관이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은 거기 나가가지고 야 네. 너희들은 나 수사할 권한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예 그냥 협의 자체를 안 하고 무시를 해버렸잖아요. 또 체포영장도 어땠습니까? 아니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하면은 아니 법정에 나가가지고 체포 적부심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적부심도 안 나가고 네. 경호처 동원하고 지지자 동원하고 해가지고 공권력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에서 10까지
진짜 뭐 누굴 탓할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네. 거에 협조만 하는 신용만 보였어도 구속 안 됐을 겁니다. 질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대답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판사가 물어본 게 딱 하나라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차은경 판사가 예. 5시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딱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비상 입법 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이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게 그때 이제 국무회의 하고 나서 네. 대통령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이제 쪽지를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쪽지에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국회 예산도 끊고 모두 하고 예비비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 준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네. 대통령이 침묵을 좀 하다가 아 그거 내가 그 쪽지 쓴 건지 김용현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네. 이어서 그럼 그 기구의 역할이 뭐냐 국회를 대신하는 거냐 성격이 뭐냐라고 재차 물으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답변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요거를 판사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예. 왜 한 가지 질문을 이걸 물어봤냐? 예. 우리가 계엄법에 의해 가지고 계엄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행정부가 사법권을 같이 통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법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상 입법기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국회 싹 해산시켜버리고 내가 입법까지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계엄법에 근거된 계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거든요. 예. 결국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건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본인도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거 관련해서 막 말하다가도 이거만큼은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 발 빼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내란죄가 소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근데 예. 저는 좀 다른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네. 그리고 앞에서 내란죄 소명의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처음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벌써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멸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도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고 체포 적부심도 넣고 이의 신청도 하셨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물론 이제 그 사유에는 뭐 15자 딱 그거만 썼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이미 체포영장이 네.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좀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화가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비겁해요. 작전을 이제 김용현에게 다 떠넘기기로 작전을 하는 그러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아니 살아야 되니까. 쪽지를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아니, 이 거예요. 중요한 쪽지를.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공수처 검사였다면 그래요? 그러면 가져와 가지고 필적 대조 한번 해봅시다. 아니 김용현이 쓴 글씨인지 윤석열이 쓴 글씨인지 한번 봐봅시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대통령으로서 시골에서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가 아니 모든 걸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진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본인 회피하려고 김용현한테 떠넘기고 이 이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포고령 1호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김용현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뺏겼었다. 근데 그조차도 본인이 다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는 내가 삭제했다.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 완전히 이거 비겁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측에서도 제대로 작성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 네. 이제 재수의 딜레마 시작된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김용현이 만약에 그렇게 포고령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 비상 입법 기구도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만들려고 그랬으면 이 김용현의 쿠데타 아니에요? 현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는?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바보 그 에스프레소. 김성열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네. 왜 이 판사가 이 얘기를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이 뭐고 네. 그걸 정말로 만들려고 했습니까?라고 물어본 요지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른바 뭐 독재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게 이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네. 국헌문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거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해서 이제 국보위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라는 식을 아마 뭐 판사분께서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내가 했는지 아니면은 김용현이 했는지 잘 모르겠다, 명확하게 답을 못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엔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내란과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 2, 3년 내에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3심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사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탄핵 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지금이 몇 시죠? 네. 지금요 11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이면 이제 식사하기 직전입니다. 아, 몇 시에 네, 긴장된 마음으로 대단한 오늘- 정보입니다. 그럼요. 11시 20분. 이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구치소 한 달 그 식단표가 식단표가 나와 있기 있-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서 친절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서울구치소는 튀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 왜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건강까지 챙깁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수면은 꽤 예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올리브유로 좀 경우는 튀기면 되는데. 이게 잘 못 주무신다고 그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밤잠을 굉장히 또 잘 잔다는 그런 근데 이제 얘기가 윤석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수면을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이 패닉 상태가 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우리 앵커님 태어나서 콘센트가 없는 방 들어가 보셨어요? 아, 콘센트가 없어요. 한평 남짓의 독방 지금 네. 구조도가 아. 나가고 있는데 보면서 좀 얘기 네. 들어볼게요. 아니 이제 콘센트가 없어요.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충전시킬 일도 없고 다 TV 같은 경우도 이게 KBS 1, SBS, MBC 아하. 플러스 교육방송 EBS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에 불을 켜고 끄는 그 스위치도 없어요. 아 그냥 알아서 꺼주고 알아서 켜주고. 꺼주고 자동 소등 알아서- 전체 아, 다 그래요? 하고요. AI 시스템입니다. 아, 밤에 혼자 책 보고 이것도 안 되고. 책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빛은 있는데 아, 사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불빛이고 이제 지금 책이 활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 싱크대도 있어요? 이게 아까 그림 보니까 싱크대가 있던데. 제 생각에는 일반 재소자들은 없을 건 싱크대 있죠. 왜냐하면 밥을 먹고 식기를 씻어야 되니까. 아 자기 식판 같은 거. 예. 밖에 나가서 쉴 수 없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세면대도 있고 싱크대도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원래? 네.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예. 아니 우리가 서울 안 가봐도 주변에 도면 야당 보고 탄압으로 얘기하면서. 주변에 야당 탄압으로 인해서 네. 다시 오신 분 많고 뭐 저기 지금 셀럽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유아인 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수도 김호중 씨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거의 뭐 이 서울구치소 어벤져스급의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벤져스요. 조국 전 그다음에- 대표는 환영한다고 그러던데. 아,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네. 또 멘탈이 붕괴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아 번호로 불러요. 번호가 이제 뭐 수형 번호가 1, 2, 3, 4다. 아. 그러면 1, 2, 3, 4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할까 진짜? 근데 이제 원래 FM대로 하면은 저게 이제 그 번호를 부르는 게 네. 탓이고 뭐 가끔 옆에 이제 뭐 또 변호사 접견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또 압권입니다. 변호사 접견. 예. 근데 변호사 접견을 하면 이제 아무하고도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네. 김건희 여사하고도 지금 면접권을 금지해 놨어요. 변호인 외 외부인 네. 접견 금지. 아 김건희 여사 예. 네. 못 만나요? 그러면 일단 변호인 접견을 딱 하기 전에 네. 이제 메모를 합니다. 1번 뭐 물어봐야지, 2번 뭐 했는가 확인해야지 딱 해요. 근데 변호 접견을 하고 나면 딴 말 하고 하다가 이거 못 물어봤네 하고 엄청 답답합니다. 아. 그 답답하면 또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 제한 시간은 없죠. 변호인. 변호사 접견은 제한 시간이 그죠. 없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뭐 재벌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 네.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하잖아요. 이제 그 하루 종일도 어쨌든 밥 먹는 시간에 다시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가야 이제 돼요? 오후에 이제 집사 변호사라고 하죠. 보통 속된 말로. 네네네. 이제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상대를 해주시고. 아, 네. 시험번호 1203 어떠냐고. 12월 3일. 예, 뭐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변호인 접견 상당히 네. 방어권 차원에서 물론 존중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법원이 이걸 제재를 해야 된다. 법무부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사실상 바깥에다 계속 선동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견을 하고 와가지고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서 또다시 여론전을. 예, 여론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통령을 구출해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서부지법 폭동의 이 사람들 정말 공범이고 어떻게 보면 주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접견도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위험한 발상인데요. 그 피의자가 갖고 있는 방어권을 제한해 가면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불이익은 없어야 되는 건데 뭐 아마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방어권을 않겠죠. 그럼요 대통령의 그럼 방어권을 변호인을 충분히- 바꾸면 돼요. 네. 아니, 변호인을 피해자가 바꾸고 싶지 않은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 중에 그러니까 변호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기관에서 그 소유죄에 대한 그 예. 선동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잡아 넣으면 네.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식 의뢰 받은 사람도 아니죠. 아니, 이번에 지금 변호 이번에 등록했어요. 아, 이번엔 됐나요? 네, 됐습니다. 하도 뭐라고 예. 하니까 등록했는데 네. 아니 보세요. 이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에 극우 유튜브 채널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라고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사실 이 폭력 행위가 전 대통령의 책임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니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구속까지 다 불법이라고 개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사실상 선동한 거예요. 저는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동이 없는 폭동은 없고 주동자가 없는 선동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배후를 밝혀야 돼요. 저번에 미국에서 4년 전에 16 의사당 점거 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서 개개인의 일반적으로 가서 이 점거하고 뭐 기물 파손하고 이런 사람들 한 14년 정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네. 여기에 구구단체 지도자들 선동을 주동한 사람들은 징역 25년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네. 이제 얼마 전에도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이미 벌써 이 폭력 시대 같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집결하라는 지금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네. 국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형사재판을 하면은 뭐 1심, 2심, 그러니까 항소심,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걸 폭력적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들을 네. 조금 더 과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저는 하여튼 가능한 한 의사표현 가능한 한이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이죠.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들을 표현해야지. 근데 이게 당에서 지난번처럼 약간 조금 잘못된 시그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니요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의사 표현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몇 명의 개별 의원이나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네.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좀 주의 메시지를 주고 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광훈 목사 집회에 윤상현 의원이 가가지고 예. 90도 이상으로 인사를 하고 정광훈 목사 보고 존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지도부에서 윤상현 의원을 징계를 하든지 말을 안 들으면 제명도 해야죠.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이때 당시에 폭력 시위대하고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서장하고 통화했대요. 그래서 훈방 조치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네. 가보죠. 네, 서부지법 이제 폭력 사태를 좀 본격적으로 예. 다뤄볼 그 텐데. 영상이 사실 좀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네. 예. 그 JTBC가 이제 거의 단독으로 아마 그 네. 내부를 촬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좀 많아서 하여튼 뭐 저희가 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후 5시인가부터 뭐 월담 담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두 명씩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즉각 체포를 하고 했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는 그 새벽 2시 50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부지법 정문 부수고 유리창 깨고 뭐 철문 같은 거 다 뜯고 해가지고 내부로 들어갔고 네. 뭐 그 안에서도 뭐 난리가 났어요. 소화기 지금 뭐 난사하는 모습도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고 유리창에 또 던져서 깨는 모습도 있고. 네. 이제 7층으로 이렇게 문을 뜯고 올라갑니다. 네. 이제 7층에 뭐가 있냐면 이제 1층에 뭐 민원실 있고 2층에 뭐 민원실 있고 한데 예. 7층에는 이제 판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은경 판사들이 판사의 있는- 네. 사무실이 있으니까 차은경 어딨어 하고 이제 속된 말로 색출을 그러니까 찾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저희 JTBC가 좀 취재를 했는데 네.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지금 뭐 영상이 이제 중간중간 좀 나갔는데 예. 뭐 계속해서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그 영상 준비됐죠? 보여주세요. 네. 진짜 무시무시하네. 네. 진짜. 자, 거론하며 법원 울타리를 두드립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법원 정문 앞 극렬 지지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남성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색 활동을 하듯 공간을 확인합니다. 비상대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기물 파손 수준을 넘어 특정 판사를 찾아내 위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발로 쳐봐. 야 이거 여기다. 판사 개인 집무실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빈집 털이하듯 들어간 겁니다. 여기 없어요.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와, 아니 판사를 찾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저 당시에는 예. 차은경 판사가 이제 법원을 빠져나간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2시 50분쯤에 영장 발부를 이제 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3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법원을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그 직후에 저렇게 이제 폭거범이죠. 폭력 폭동이죠, 폭동. 예, 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소화기를 가지고서 그 출입증 되는 데를 막 깨잖아요. 원래는 출입증이 없으면 판사가 있는 집무실이 있는 층은 애초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예. 거기를 이제 부수고 들어가서 차은경 판사 어딨어 계속해서 좀 찾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중에는 뭐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찾지를 못하니까 그 사무실 안에 뭐 CCTV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관련 서버 기록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 이거 이제 못 쓰게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내부의 상황은 저랬고 또 바깥에서는 뭐 경찰관들 피 흘리는 장면도 저희가 봤고 네. 공수처들 수사관들 차 들어가는데 이제 모여들여서 이제 차를 막 이제 때리면서 이제 바퀴에 펑크를 내는 모습. 그러니까 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어려운 네. 모습이죠. 아유. 자, 그래서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예. 그 현행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아 괜찮나 보구나 하고 저런 행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또 특이하게 저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백골단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네. 그 윤상현 의원과 같은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했거나 문자 메시지 받았는지 저거 휴대폰까지 압수해가지고 다 봐야 된다는 것이 보통의 제가 방송 때문에 광화문 집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연령대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층은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깨고 망치 두드리고 저런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진짜 그 주동자에 의해서 선동당해가지고 저거 행동에 옮겼다고 저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네, 했다고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건 철저하게 20, 조사해가지고 30대 젊은 남성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들 중에 약간 특징 저도 이제 몇 번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무슨 저 조그만한 캠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 같은 바디캠이나, 걸로 예. 뭐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뭐 좀 젊은 사람들이 또 스트리밍 같은 거 하면서 네. 자기 또 슈퍼챗도 받고 뭐 이런 행동들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저 장면 보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럼요. 펼쳐지고 있어서 네.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 젊은 분들 중에 정말로 이 군중 심리나 소영웅주의에 휩싸여 갖고 저렇게 네. 폭력적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도 있었어 갖고 이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런 분들 물론 이미 다 성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럼요.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이 뭐라고 했든 간에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법부라는 것은 지금 법치의 최후의 보루고 그 최전선에 법원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뭐 보수 매체에 보니까 이게 1989년에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있었던 법원 습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네. 법치주의가 그 자리를 잡을수록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폭력적인 것들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당연히 이제 누구나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지도부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야만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책임을 폭력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게만 일방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의 네. 과잉 진압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부는 이제 요 정도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과잉 진압이요? 예, 경찰의 폭력 진압, 과잉 진압도 언급을 했고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지도부가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글이었죠. 네. 페이스북 글이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성체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다. 이제 그 전쟁이 감방 안에서 계속될 건데 그 외롭고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이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폭력 사태를 벌인 그 사람들이 십자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십자군.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아스팔트 십자군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그러니까 그 십자군이 들어간 문자를 삭제를 하면서 뭐 폭력 시위를 옹호하려는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검경이 전담 수사팀 꾸려가가지고 저 사람들 다 이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주동자들이 17년형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엄정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월담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풀려날 겁니다. 훈방될 거다. 예, 그거 네.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곧 훈방될 거다. 담장 넘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문제될 거 없다. 여러분 걱정 저건- 마세요 이거잖아요. 저는 100% 선동이에요. 예. 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라 그랬냐면 이런 발언들이 이런 폭동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난 민심이 원인이지 내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게요. 있다고 윤상현 의원이 저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정광훈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가운데 이제 어떤 분 한 분이 올라와서 공수처가 대통령 잡아가면 처단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거기서 같이 박수치고 웃고 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 선동에 대해서 굉장히 몰지각하거나 아니면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폭동이나 이런 거를 주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앞에서 자꾸 미국 의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조사 용기 있는데 2021년 1월 6일 날 발생한 미국 의회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단순 가담자 중에 제일 많은 형을 받은 사람은 15년형을 받았어요. 징역 15년. 근데 주동자, 선동자는요. 엘리 케타리오라는 사람 징역 22년, 스튜어트 로즈 징역 18년, 그 다음에 조지프 믹스 17년 이렇게 받아요. 거의 살인죄에
비근하는 네네. 그런 형량을 받는다고요. 예. 이제 그걸 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지금 김재현 의원 저거 지우고 자기 했던 말 없던 걸로 하려고 하고 윤상현 의원도 내가 그런 건 아니다. 석동현 변호사요? 석동현 변호사 자신이 대통령이 입이라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했다고요? 대통령을 지금 변호한다는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벌금 내가 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선동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석동현 변호사, 제가 그래서 변호인 적격 막아야 된다는 게 석동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란 선동 이거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경찰도 과잉 진압, 너무 실망스러운 표현이고 너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요, 과잉 진압 정도 하려면요 미국 같은 경우 쏴야 돼요. 예, 쏴가지고 상대편이 죽어야지 과잉 진압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방패를 뺏긴 게 과잉 진압입니까? 예, 방패 뺏겨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네.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장에 있었던 경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휘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빨리 지시를 안 내리고 대응책을 안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속절없이 맞고만 있었다. 그래서 방패도 뺏겼다. 아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극적 진압을 할 수밖에 예, 없었다라는 그냥 거죠. 맞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우리 정당한 경찰들이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눈물이 났다 이거예요.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냐면요. 범죄 심리학 그리고 사회 심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경범죄라도 내비두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전봇대에다 누가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잖아요. 그거를 바로 처벌을 하고 치워버리면 거기 누가 안 갖다 버려요 더 이상. 근데 그걸 내비두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라는 곳에서 얼마나 경찰들한테 세게 공격을 하고 했습니까?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주동자 처벌하고 했으면요 이날 폭동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시위에 대해서 너무 경찰이 나와줬어요. 내비두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올담에도 훈방시켜주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네. 과격한 일까지 벌어진다는 네.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혹은 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발언들이 저런 폭력 시위를 뭐 조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선을 확실히 긋는다거나 아니면 저거에 대해서 완전히 비난을 혹은 뭐 비판을 좀 철저하게 하거나 이런 태도와는 조금 온도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본인들의 의도가 어찌 됐든 네. 그것이 이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듯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읽히게 된다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당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뭐 당 대변인은 나왔으니까 몇 마디만 드린다면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던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건 네. 과거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더니 왜 이 집회에만 유별나게 이렇게 과잉 대응하느냐 이런 그 형평성의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네.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는 불법 시위 없어야 되죠. 근데 그 불법 시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어디서 많이 봐왔습니까? 민노총 시위에서 많이 봐왔던 거예요. 지난번에 관저 앞에서 시위할 때 뭐 민주당은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민노총 시위 행렬에 무전기로 맞아서 경찰 쓰러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우리 측 시위에만 이렇게 더 강력 대응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측면으로만 강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력 대응을 아니 뭘 했는지는 잘 아니 뭐 경찰이 아는 바가 민노총 없어서. 이렇게 집회에 예. 진압하다가 뭐 다쳤다는 거 소식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반대로 그 집회에 평화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해를 입은 또 민노총 직원이나 뭐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없었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다들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남은 문제는 윤상현 의원 어떻게 처리할까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에 데려와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을 때도 유야무야 너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기 기자회견 때문에 해놓고 기자회견 철회합니다. 그렇죠. 이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 제명 조치 해야 된다. 아니 이미 뭐 벌써 정광훈 목사한테 가고 고속도로 인수하고 존귀하다고 했으니까 자유통일당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하고 이제 뭐 합당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윤상현 의원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의 이런 발언이나 행동 같은 것, 뭐 문자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의 지도 혹은 뭐 당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거긴 해요. 그래야 뭐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제재를 근데 하든지 할 거 이거는 아니에요. 당의 입장과 같든 다르든 간에 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은 표결 관련해 가지고 당로 겼다고 탈당하라고 막 그러면서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이 훈방 조치 될 것이라는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 이제 또 다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 모든 뉴스를 다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네. 가서 좀 부시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해도 이거 훈방 조치라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또 가서 또 일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징계는 탈당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이번 저 폭동 사태에 대해서 혹은 뭐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정말 우리와는 선을 그어야 될 그런 사람들로 보는지 아니면 우리를 열심히 지지하시다가 조금 선을 넘으신 분들 뭐 이렇게 이제 보는지에 따라서 입장이 좀 갈릴 거 아닙니까? 뭐 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 뭐 해명 그 측면에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얘기했었던 월담이 있었던 것은 그 당일 밤 10시경인데 네. 이때까지에는 폭력 사태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폭력 사태를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가 계신 상태에서 했네요. 네. 그래서 아니 관련한 내용이 글쎄 더 뭐 당내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뭐 윤리위를 구성하든 어떤 식으로든 할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의 입장과 같느냐 다르느냐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의 입장이 다르면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라고 그러면서 김민전, 윤상현 내비둔다 그러면 그거는 그걸 지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전혀, 해석할 수밖에 그럼 없다.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면 근데 돼요. 여기서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들이 판단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들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인용되잖아요. 네. 그때는 결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건 아닌데 그런다고 이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또 뭐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지금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수가 결집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 비난은 또 내가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질질 좀 끌고 가는 것 같다. 근데 네. 언젠가 결단의 시간은 온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선동 안 했다 그래도요. 지금 잡혀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 분들이라 표현하고 그러죠. 잡혀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냐면요. 그 자리에서 왜 서부지법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들어갔냐? 나 유튜브 방송 보고 그랬어. 나 저기 윤상현 의원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랬어. 라고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사람들 왜냐면 자기 죄를 덜어야 되거든. 이제 잡혀가게 생겼거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 그 이제 건물 부시고 한 사람들은 뭐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혐의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정광훈처럼 집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야 막 끄집어 내와야 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소유죄죠. 뭐 소유죄. 교사? 소유죄에 대한 교사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왜 들어갔어요? 라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방송을 봤더니 대통령이 좀 부당하게 잡혀간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방송 뭘 봤냐? 이렇게 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도 법적인 책임까지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충분히 봐야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 위증 요구했는데 뭐 교사까지 이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증 교사 무죄 나는 시대인데. 그분들 그 들어가서 이제 조사 받는 분들 휴대폰 까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나오면 좀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폭동 사태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유라는 건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광훈 같은 사람 계속 내비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법치가 흔들려요. 무법천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선동 못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유튜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폭동에 뭐 행동에 나선 사람들 혹은 뭐 그 배우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검경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뭐 오늘 뭐 대법원에서도 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서부지법 재산 피해액만 한 5,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뭐 금전적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네. 주동자는 물론 그 밑에 이제 뭐 교사한 사람들까지도 찾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정말 큰 피해는요 네. 사실상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렇죠. 지금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 의회 사태와 더불어서 한국이 혼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어요? 그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환율이 과연 여기서 떨어질까요? 쉽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리스크를 이렇게 올려버렸다고요.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농담조로 야 내가 무슨 혼돈이야 한국 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네. 그 경호처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 질문을 할게. 대통령이 향후 대응 뭐 예를 들면 구속적 부심도 신청을 할지 아니면 뭐 보석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검토해 보겠죠. 구속적 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는 동안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외신에서 뭐 오랜 구금의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과 관련된 형사죄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될 겁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구속이 될 가능성도 뭐 큰 거고요. 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재판을 통해서 탄핵이 인용된 이유라면은 이제 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과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구속돼서 재판받았던 그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한 거냐면 구속되기 전과 구속된 후에 일단 변동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구속 적부심에서 인용이 돼서 구속에 석방이 되냐면 네. 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자기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예. 근데 이 사람이 구속 안 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피해 변제를 안 했어요. 근데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놀라가지고 아 잘못했습니다 해서 변호사 시켜가지고 가서 합의금 주고 변제를 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저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재판부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이것을 해주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런 사람들이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매우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 적부심에 이제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도 보통의 경우는 변호인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재판부에 넘어갔을 때 이 기록들이 다 넘어오거든요. 네. 그때 본 재판부는 이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자꾸 나가려고만 하는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 보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소가 되고 나면 이제 재판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의 보석을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동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적부심까지 했던 사람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 자기가 밖에 나가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건데 이 보석은 실제로 이제 나가려고 하느냐 못 나가느냐 이런 의미보다도 재판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바로 인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야당 탄압으로 인해서 네. 이걸 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많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네. 곧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혐의로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알면은 변호사법 위반에 자주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창원
빠지니까. 근데 이제 아직 법률로 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기각을 당하잖아요. 네. 이거는 엄청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재판부가 야 바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일부러 묵혀놔 판단을 하지 않고 예. 재판은 계속 가면서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한 어떤 재판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보석인 것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진 건 없죠. 11전 11패.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문제 아니 왜냐면 하는 게 더 이거는 좋은 건지 아닌지. 첫 단추를 깬 게 네. 그 단추론이다. 사법 체계에서 예.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여기서는 첫 단추가 잘 깼다. 여기서는 잘못 깼다라고 했는데 첫 단추가 잘 깼다라는 쪽으로 계속 판결이 나기 때문에 네. 연쇄 도미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그래요? 거죠. 근데 그런 걸 만약 법률적 판단한다면 괜한 에너지 낭비 내지는 오히려 더 법원 자극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래도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예. 어쨌든 12월 3일 이후에 정치 지형을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월 3일 이후? 네, 12월 3일 이후와 예. 지금과의 정치 지형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를 규합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지율 같은 것도 요즘 보면 와, 이 고개가 그러니까. 갸웃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 예. 대통령이 계엄을 잘못했는데 네. 계엄을 잘못한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과 우리 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반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뭐 저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보면 때르미도르의 반동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야? 자,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권 갖고 독주해 왔어. 그런데 어쩌면 조기 대선이 일어나서 행정부 권력까지 다 갖게 됐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지금 여론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뒤쪽에 말씀하신 건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런 123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갔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아니 게 지지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네. 지지세가 규합됐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연장성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다만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에 대해서 조금 학습 효과가 있고 윤석열은 이제 아웃인 거예요. 다만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그러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찍어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게 정권 재창출의 목적 임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가져간다면 네. 이게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가에 대한 염려가 중도층 쪽에서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절대로 국민의힘의 지지 윤석열 대통령의 뭐 비상계엄이 잘 됐어, 뭐 탄핵은 안 돼 이런 지지가 올라간 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주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반동의 정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 당 지지율이나 이렇게 좀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했다고 네. 생각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도부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조정훈 전략기획특위위원장도 얘기했고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독주는 오히려 12월 3일 전이 독주면 독주겠지 지금 상황이 독주라고 아니, 그때도 독주했었던 것에 대한 현타가 없다가 네. 계엄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현타가 온 거죠. 갑자기 자각이 됐다. 야 정말로 근데 이렇게 저는 이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관련된 거는 정말 침울하고 우울해지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희망의 줄기가 쫙 올라오는 게 희망의 줄기요? 네. 요건의 대선 후보 1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이 갑자기 이 모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리고 우리 민주당에게 희망이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네. 탄핵은 성공시키고 네. 정권은 다시 뺏기는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뭐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그러면? 아니 우리 당이 김문수 네. 장관이 후보가 될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는
뭐 아직 조기 대선은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1위 후보로? 그 실제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선명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경선 룰을 고려했을 때 김문수 장관이 끝까지 가서 최종 1인의 후보가 될 수 있는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연히 이재명 대표 혼자 독주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그 치열한 경선이 있을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김문수 장관께서 꼭 후보가 됐으면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안 돼. 그래도 보수가 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보수가 거기만 있나요? 보수가 자, 그리고 거기만 다음 뉴스 하나 거기도 가볼게요. 네, 자 경호처 관련된 뉴스 한번 볼까요? 아니, 저는 사실 주말 사이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관절을 지켰던 강경파 두 경호처 사람이잖아요. 실세라고도 불렸던.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이 이거를 표현을 기각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한테 저희 구속 영장 칠게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반려를 한 거죠.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게 법원까지 못 간 아니고 거고 검찰이 이거는 스스로 치지 마, 불청구할 거야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유가 혹시 뭐예요? 그러니까 재범 우려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재범 우려는 없지. 재범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있어요, 이 둘이 재범. 받는 혐의는 체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그 체포를 방해할 때 숨어있던 당사자인 윤석열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재범을 할 수가 없다. 또다시 체포를 방해할 수가 없어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재범 우려가 근데 없어서? 그 네네. 대부분 석방이 됐어요, 지금.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들 고려해서 불구속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분을 왜 불구속 수사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도 뭐 합당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법부 판단 아니고요. 검찰의 판단이니까요. 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네.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이렇게 계속 깎아먹고 있잖아요. 물론 재범 우려 없죠. 재범 우려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요. 어쨌든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물리력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안 해버리면 나올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놔주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체포를 방해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삼청도 안가에 있는 CCTV 있잖아요. 그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제 비화폰 있잖아요. 그것도 뭐 기록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증거인멸을 우려도 사실은 이제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그 경호처에 있는 수많은 뭐 이른바 부장들 혹은 뭐 직원들 경호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번 체포 막는 그 작전에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고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건데 이 경호처 차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막 몰아붙였고 그래서 이번에 혹시 다시 경호처로 돌아가서 그런 법 집행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또 소위 보복 조치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좀 두려워하는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인터뷰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아무튼 이제 김성훈 차장은 바로 구치소로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김성훈 차장 관련해 가지고 뭐 구속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단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저 내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화폰도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도 못했고 관저에 출입을 했던 사람들의 CCTV를 통해서 누구하고 몇 했는지도 좀 밝혀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선량한 우리 경호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저는 이것은 어차피 경호처 내부에서 이미 김성훈 차장에 대한 비토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는 이건 쉽지 않을 것이고 사필 규정으로 이건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수사에 대한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저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공수처가 뭐 김성훈 차장 봐주려고 그 불구속 수사하겠습니까? 다 법과 원칙에 따른 거니까 뭐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지만 그런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또 이분이 또 특별히 대통령 거기에 뭐 의미를 둬갖고 부여할 건 없다. 대통령 생일에 또 막 이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노래 시키고 그럴까봐 막 트렁크에다가 풍선 채워가지고 그럴까봐 저 댓글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야 그거 경호 차량 조심해라. 혹시나 접촉 사고 나면 트렁크에서 풍선 올라온다 막 그러더라고요. 생일 꽤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경호 차량이랑 부딪히면 추돌하면 뒤에 트렁크 열리면서 이벤트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 윤석열. 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이래서 뭐 특검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내란 특검 통과돼서 지금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최상무 권한대행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이분들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게 나 괴롭히려고 더 얘기하는 거야 뭐야? 참 가보셔야 되죠. 좀 기려고 했는데. 먼저 일어나시겠어요? 아니. 최상무 권한대행이 경찰에다가도 확실하게 냉정하네, 저 사람. 해야 돼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해야지. 아니 여태 두 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상무 대행이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줘야지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두 개 좀 남았는데 사실 남은 사람끼리 네. 또 가시고 근데 또 가시고. 워낙 또 급한 일정이 있으시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에도 불참하면은 손해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네. 이게 자리를 떴을 때 함부로 조심해야 비울 수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정광재 대변인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은 했는데 하고 네. 얘기를 이어가야죠. 자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참 명절. 그래도 뵈야 되겠네요. 네 대단히 아까 감사- 조율했습니다. 사전 조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